맞아? 9번 했어? 13번 원칙 알처리구나. 지난번에 해설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2번 문제. 그 통치행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 거. 1번 개괄주의는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논거가 된다. 논계 맞죠? 2번을 제가 설명을 안 했는 것 같은데, 계엄 포고령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해서 통치행위성을 인정하였다. 요게 이제 우리가 계엄 선포행위는 통치행위라고 보는데, 계엄 포고령은 또 법원에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물었어요. 그래서 2번은 통치행위성을 부정한 판례.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그래서 2번이 X지문이에요. 2번에 2번 지문이 X지문. 그래서 답은 몇 개지? 아까 몇 개라 그랬지? 틀린 거? 4개지 그러면? 답은 3번으로. 그때 제가 2번이라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답은 3번. 써놔야 되겠네. 2번의 정답은 3번 4개다 이거죠. 왜냐하면 2번이 X 지문이지. 그치. 자, 그러면 별로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자, 그러면 13번부터 이제 일반 원칙을 하는 거죠. 자, 일반 원칙은 비례 원칙, 신뢰 보호. 이거 했나? 설명했어? 문제 풀면 되는 거. 신뢰 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요거는 중요한 게 이제 적필상이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3가지 원칙. 요거 통과하면 필요성. 필요성은 최소 침해를 의미한다. 그렇죠? 상당성이 이제 진짜 저울질을 하는 협의의 비례다. 이거 알아둬야 되고. 신뢰보호는 선보처 임반이죠. 선보처 임반.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 처리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에 반하는 행정작용. 요 선행 조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는데, 우리 판례는 위법한 경우도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죠.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더라. 단 무효인 경우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우리가 판례를 기억해 둬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건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요게 없어야 되는데, 요거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그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것도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더라. 자, 신뢰보호 원칙은 이런 원칙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위반으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고, 요 신뢰보호 원칙을 요건을 갖추면 신뢰보호 이익이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법률 적합성이나 공익과 이렇게 충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법률 적합성이 우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형량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 했었어요.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은 차별하지 마라. 그렇죠? 여기는 위법한 경우도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해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위법한 선례에 대해서는 평등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죠.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남들도 위법하게 해주는데 나도 위법하게 해줘. 차별하지 마.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의 아류작인 자기구속의 원칙. 요 자기구속의 원칙은 제똥선이라고 그랬죠. 재량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그 다음에 동일한 행정청이 나야 돼. 그 다음에 동종의 선례가, 동종의 사안이라야 되고, 선은 선례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더라. 자, 여기에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게 된다. 역시 여기도 한계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 위법한 경우는 자기구속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더라.
그 다음에 기존의 선례하고 완전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더라. 그러죠? 그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건 관계없지만 관련성이 없는 걸 요구하면 안 된다더라. 요게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 자, 그러면 13번부터 또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13번 과잉 금지 원칙. 너무 심하게 금지하지 마라. 과잉 급부의 원칙. 너무 심하게 줘도 안 된다. 이런 게 다 비례의 원칙 같은 말이다. 그죠?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재는 과잉 금지의 원칙의 내용으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들고 있다. 자, 우리는 적필상이라는 용어를 써요. 행정법에서는. 근데 헌재는 적합성, 방법의 적정성이 적합성하고 같은 말. 침해의 최소성, 이게 필요성하고 같은 말. 법익의 균형성, 상당성. 그러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요걸 틀리게 내진 않아. 그러니까 헌재는 좀 비슷한 말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가지고 틀렸다.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게 방법의 적정성이라는 게 맞나? 이 고민을 할 게 아니란 말이야. 일단은 그 비슷한 말들이 있었겠다 이렇게 넘어가고 다른데 이제 답이 없으면 이제 1번으로 한 번 더 열심히 보는 것이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헌법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2번 과잉 금지 원칙은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원칙. 비례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적필상의 요건을 갖춰서 적당하게 해라. 부관을 붙일 때도 적당하게 붙여라. 취소 철회를 할 때도 형량해서 철회할지 취소할지 결정해라. 사정 판결할 때도 지금 취소 판결하면 현재의 공익에 반하지는 않는지 저울질을 해보고 결정해라. 경찰권 발동할 때도 너무 심하게 과잉 진압하지 마라. 급부 행정도 너무 많이 줘도 안 된다. 이런 데서 활용이 되는 거다. 맞는 말이다. 3번 과잉금지의 원칙 내용 중에 적합성의 원칙은 가장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렇죠? 적합성은 이 수단으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다 이게 적합한 것들은 많이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이제 최소 침해를 찾는 거지. 다시.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은 가장 적합한 걸 하나를 골라라는 건 아니지. 그런 의미로 본다면 대충 맞는 것 같다. 4번 음식점 영업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이게 되면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필요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필요성이 뭐야? 최소 침해잖아요. 허가를 거부하면 얘는 전혀 그 영업을 못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심하니까 일정한 부담을 붙여서 해결하자. 그죠? 좀 더 덜 침입적인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한다면 이는 필요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맞는 것 같다. 5번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 규정은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고 정도 또한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 변호사 개업지 제한 규정 우리가 뭐 이게 원래는 더 자세하게 적어줘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객관식 시험은 그냥 그 판례를 그냥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는 이제 변호사 개업지 제한 규정은 그 사람이 이제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15년 이상 근무했던 지역에서 만약에 이제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할 때는 3년간 개업을 못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개업지를 제한한 거예요. 왜? 정관 내우를 막으려고.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죠. 내 고향이 대구인데 내가 이제 대구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대구에서 내가 이제 판사 생활을 하다가 옷을 벗게 되면 대구에서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는 모르지만 3년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내 고향을 버리고 딴 데 가란 말이야? 제주도 가란 말이야? 자, 이거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이에요. 5번이. 약간 7급에서 나오는 문제죠.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죠. 헌법재판소 판례도 알아야 되고. 하지만 이 정도는 이제는 뭐 9급을 하는 사람들도 알아둬야 돼. 대충 딱 보면. 그래서
자, 변호사 개업 이런 건 누가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겠어요? 판사 생활 그만두고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겠지. 자, 그러면 헌재도 다 판사들 출신이에요. 당연히 자기들도 옷 벗으면 변호사 생활을 해야 될 거고, 아무래도 법조인의 편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은 1년간 개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 그거는 적당하다. 3년간은 너무 심했다. 이렇게 헌재 결정이 나온 거야, 옛날에.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헌재 결정문을 찾아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요 지문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편하게 쭉 읽으면서 이건 맞는 말 X 이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만 알아둬라. 넘어가시면 14번 신뢰보호의 원칙. 옳은 것은 이 원칙은 각 개별법상의 근거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에서 그 근거를 구한다. 자, 근데 신뢰보호 원칙은, 자, 비례의 원칙은 근거가 어디 있죠? 헌법 37조 2항.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대충 들어보면 그런 거 있었던 것 같다. 여기는 헌법에는 이론적으로는 법치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 중에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거죠. 그런데 실정법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행정선례법하고 행정선례법 할 때, 관습법 중에 행정선례법, 민중적 관습법 할 때 그 행정선례법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국세기본법 18조 3항, 행정절차법 4조 2항을 말한 거야. 그게 바로 선례가 쌓였으니까 국민은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곧 신뢰보호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문, 국세기본법 18조 3항하고 절차법 4조 2항은 역시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조문들인 거야. 이런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이 개별법에서 이 신뢰보호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개별법상의 근거 규정은 없으나가 아니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국세기본법 18조 3항, 절차법 4조 2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법치국가 원리에서 근거를 구한다. 요 말은 맞죠.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법치국가 원리 중에서도 법적 안정성에서 찾는 거지. 신의칙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 건 아니지. 신의칙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 2번 이 원칙은 현대 복리국가의 기능과 관계없이 종래의 질서행정 아래서 강조 발전된 원리다. 신뢰보호 원칙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라 그랬어요? 미망인 사건. 자, 미망인이 연금이나 보조금 이런 걸 지급해 줄 수 있느냐. 이건 뭐야? 질서행정이 아니라 뭐야? 돈 주는 거니까 급부 영역에서 시작된 거지. 급부 행정 영역에서. 이제 오늘날 국가가 돈도 주고 연금도 주고 이런 복리국가 그 기능과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신뢰보호하면 미망인 사건을 떠올리고, 미망인 사건은 연금 주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리국가 기능과 관계가 있고, 종래 질서행정이 아니라 경찰행정이 아니라 급부행정에서 시작됐다. 일단은 X. 3번 판례는 이 원칙의 요건으로서 행정청의 선행 조치의 여부는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의하여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실질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말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도 틀렸네. 4번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을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표의 경우에는 입법 형성권이 우선한다. 자, 진행 중인 걸 규율하는 건 뭐죠? 부진정 소급. 이미 진행 중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걸 적용하는 건 진정 소급.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걸 적용하는 걸 규율하는 거니까 부진정 소급 맞지? 자, 부진정 소급이란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가지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6월달 7월 1일자로 소득세법이 개정이 됐어. 진행 중인 거야.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요때 개정이 됐어요. 옛날에는 35% 소득세인데 이번에는 38%로 인상을 한대. 법이 개정된 거야. 자, 그러면
1년치 소득에 대해서 몇 프로 세금을 때려야 돼? 35% 때려야 돼? 38% 때려야 돼? 아니면 6월달까지는 35%, 하반기는 38% 이렇게 때려야 돼? 이게 무슨 효야? 계속되고 있는 거에 중간에 바뀐 거잖아. 이거는 부진정 소급표. 부진정 소급표는 소급해도 돼. 겉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소급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개정된 법, 입법 형성권 38%로 인상하겠다는 이 법을 그대로 다 적용한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입법 형성권이 우선한다는 말은 새로 만든 법이 부진정 소급표의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이게. 그렇지? 5번. 이 원칙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대상인 사익이 존속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다. 자, 신뢰보호 원칙이 충족된다. 이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나? 다시 한계에서 이익 형량을 해봐야지. 저울질 하는 건 이익 형량하는 거잖아. 비례의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충족되더라도 다시 뭐예요?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나 공익과 이 신뢰보호 이익이 어느 게 우선해야 될 것인지 비례의 원칙을 통해서 적용해서 형량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 원칙이 충족되더라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렇죠? 그 사익이 무조건 존속 보호되는 게 아니라 형량해서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건가? 말이 어려운 것은 그렇지. 별로 그 의미를 딱 읽었을 때 느낌이 오게 알아둬야 된다. 다음 15번 신뢰보호 원칙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14번은 답이 4번이 되겠죠. 15번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이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선행조치라는 것은 반드시 명시적, 적극적 운동에 국한되지 않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다 되죠. 국한하지 않고 국민이 신뢰를 가질 만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걸 말한다. 그렇죠? 그게 선행조치다. 좀 넓게 보더라. 더 나아가 위법한 경우도 선행조치가 되더라. 그렇지? 단 무효인 경우에는 안 되더라. 여기까지 알아야 되지. 2번 신뢰보호 원칙을 충족한 때에도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때는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면서까지 신뢰를 보호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조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다. 3번 상대방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대리인, 위임인, 보조인의 부정행위 개입, 선행조치의 위법성 인식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부정된다. 요 얘기지. 기책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알 수 있었는데 다르게 했으니까 과실인 거야 이게. 요런 경우까지도 기책사유가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요 기책사유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만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니라 관계인 모두를 기준으로 따진다 이거죠. 그거까지 다 물은 거야. 그래서 3번은 상대방 개인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계인, 위임인 등 수임인 등 관계인 모두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고,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만 규칙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위법성을 인식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즉 하자에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경우까지도 규칙사유가 인정되는 거죠. 맞네. 4번 행정객체의 신뢰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 통상인을 기준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우리 행정법에서 나오는 인과관계는 다 상당 인과관계라 그러면 돼. 정확한 의미는 몰라도 돼. 맞겠다. 5번 상대방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일반론적인 회신도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여기서 벌써 틀렸지. 공적 견해 표명은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 견해 표명이 있어야 돼요.
추상적인 두리뭉실한 질문에 대해서 대충 이렇다 이렇게 표현한 것만으로는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없지.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16번 옳은 것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는 적극적, 소극적 운동이 모두 포함되지만 맞죠? 적어도 적법한 선행조치일 것이 요구되므로 위법한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보호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지. 신뢰보호는 위법한 걸 믿었더라도 신뢰보호 이익이 클 때는 보호해줘야 돼요. 따라서 1번은 X지문이죠. 2번 조직상의 권한을 가진 그 처분청 자신의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 보조기관에 불과한 담당 공무원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 하더라도 실질에 의해서 따지니까 믿을만 했으면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답은 2번이 맞는 말이네. 다만 우리가 판례에서 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어떤 상담에 응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에요. 민원, 상담, 안내 이런 거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안 봐준다는 것도 알아야죠. 판례에 그런 말이 보이면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봤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답은 2번이 옳은 겁니다. 3번 보죠.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하여 상대방인 사인의 아무런 처리 행위가 없었던 경우라도 정신적 신뢰만을 이유로 신뢰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나는 전혀 투자도 안 했어요. 아무런 손해본 게 없어. 처리한 게 없어. 그럴 때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보처 처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없어도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요건들은 처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번은 틀렸죠. 처리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번 법률 적합성의 원칙, 합법률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이 충돌할 때는, 자, 얘들 둘이가 충돌할 때는 얘가 항상 우위가 아니지.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저울질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 얘기지. 전자가 우위에 있다는 게 통설이다? 아니죠.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동가지지. 이익 형량해야 되지. 그래서 4번도 틀린 질문. 16번 하고 있어요. 5번 행정청의 선행조치와 무관하게 우연히 행해진 사인의 처리 행위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선보처 인과관계 이거지. 인과관계는 뭐야? 이 선행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처리를 했어야 돼. 요게 없었다면 이걸 안 했을 거란 말이야. 요게 원인과 결과관계야. 우연히 이 말은 뭐야?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선행조치하고는 무관하게 우연히 행해진 사인의 처리 행위는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잖아. 따라서 신뢰보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지.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잘은 안 묻는 질문이지만 인과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질문이 5번이 되는 거예요. 무관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답은 2번이 쉽게 알 수 있었던 거고 나머지 질문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17번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된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말이 길어서 그렇지 판례를 묻고 있는 거예요. 1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간지에 의료 취약지 병원 설립 운영자에게 5년간 지방세 중에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공고를 했다네요.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한 거야. 이에 갑이 믿은 거죠. 갑은 취약지인 B군에서 병원을 설립 운영하였으나 B군수가 군세인 재산세를 부과해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이 갑이라면 어떻겠어요? 분명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세해 준다 그랬는데 이놈이 세금을 때리네? 당연히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하면 되죠. 검토 의견.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한 분쟁 관계상 재산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렇죠? 지방세니까 군수가 부과하는 게 맞잖아. 권한은 없지만 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신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물은 거잖아.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고는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인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믿을만 하잖아. 의료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또 담당도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형식적인 권한은 없지만 신뢰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실질로 따져볼 때는 공적견해 표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해야지. 그래서 답은 바로 나온 거야. 1번 X. 실제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길게 냈지만 뭐요? 상당히 수험생들을 배려한 거야. 왜? 1번의 답을 딱 줘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시간이 부족한, 이제 실력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다 읽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천히 꼼꼼하게. 그러면 한 3, 4분이 흘러가 버리지. 근데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딱 보면 답이 바로 나오게, 다른 시험에 영향을 안 주게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죠. 정확한 중요한 판례는 정확하게 알아두면 별로 그죠? 시간상으로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배려해서 그렇게 내준 거. 나머지도 볼까요? 2번. 갑은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받았대요. 자, 폐기물 처리업에 관하여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준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받은 것을 신뢰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리를 하였다. 그 후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승인을 거부당했다. 결국은 얘는 처음에 뭘 받은 거야?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은 거야. 그리고는 당연히 국토 이용 계획 변경도 해주겠지라고 신뢰를 한 거야. 그런 말을 해준다고 말은 나왔었죠. 근데 신청했더니 거부당했네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검토. 폐기물 법령에 의한 폐기물 처리법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전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각기 취지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 중요한 판례죠. 4번 판례하고 비슷하죠. 4번 판례, 4번 지문. 갑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에 허가 신청을 했더니 이 허가 신청 무슨 허가 신청이에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고 적정하니까 폐기물 처리업 허가 해주겠네라고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신청했더니 이제 와서 다수 청소업자가 난립하기 때문에 청소 업무에 지장이 된다라는 이유로 불허가를 하더라. 따라서 갑은 당연히 야 처음에 적정하다며 왜 이제 와서 안 해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됨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앞에 판례하고 뒤에 판례하고 뭐가 달라요? 뭘 봐야 돼? 앞에는 이거죠. 갑이 폐기물 처리업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을 제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행정청이 그래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통보를 해준 거야. 폐기물 처리업법상 처리업에 관한 사업계획 신청을 한 거죠. 허가를 계획서를 제출한 거죠. 적정하다라고 한 거야. 요 적정하다는 건 어떤 견해 표명이죠? 그래 폐기물 처리업 적정하네 이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갑이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적정하다 그러니까 투자도 하고. 그래서 갑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한 거야.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한 거야. 그랬더니 A 행정청이 청소업자가 난립한다.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거부를 하더라 이 말이야. 자, 갑은 어떤 요건을 갖췄나요? 폐기물 처리업 적정하다는 공적 결의 선행 조치가 있죠. 얘가 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도 아니죠. 규칙 사유 없어요. 투자했어요. 인과관계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거부가 나왔어요. 선보처 임반의 요건을 갖춘 거야.
따라서 이거는 실내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번 판례? 2번이야 4번이야? 4번이지. 이거는 4번 판례. 그렇죠? 근데 2번 판례는 뭐야? 이거죠. 갑이 폐기물 처리업 역시 똑같이 신청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역시 적정 통보가 나온 거야.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한 게 아니라 인마가 지금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준농림지역에 있는 땅이 있었던 거야. 여기에다가 이제 폐기물 처리업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요 땅이 준농림지역으로 된 땅이야. 이 지역이. 농림지역에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바꿔야 돼?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걸. 그건 몰라도 돼. 여러분들이 농림지역에 뭐 딱 공장을 지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몰라도 되고. 자, 요걸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야. 요 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 이런 거는 국토계획법상 이런 지역이 지정된다고. 그래서 나는 국토이용계획법상 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신청한 거야. 이 신청이 뭐야?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부를 하더라 이 말이야. 국토이용계획 여기는 절대 우량농지지역이라서 도시지역으로 못 바꿔줘. 거부를 하더라 이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밖에 지금 공장을 지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부는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 거부에 대해 이제 여러분들은 전부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거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거부 처분 무슨 소송? 의무이행 소송이 가능해? 안 되지. 우리는 의무이행 소송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거부에 대해서는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지. 자, 취소 소송은 소장을 제출했어요. 자, 그러면 법원은 뭘부터 판단하지? 요건 심리를 먼저 하지. 소송 요건을 구비했는지. 자, 요건에 제일 먼저 무슨 요건이야? 대상 적격이 있어야지. 자, 대상 적격에서 거부가 처분성이 있으려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라 그러지? 이 거부는 처분을 거부해야 돼. 공권력 행사를 거부해야 되고 이 거부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부를 해야 돼.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행정행위 거부. 처분을 거부해야만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행정입법 부작위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 행정입법은 처분이 아니잖아. 그치? 따라서 행정입법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야. 부작위하고 있다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야지. 시험 많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뭐야? 국토이용계획 변경. 자, 농림지역 지정 이런 거는 도시관리계획이야. 관리계획.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 부정이지만 도시관리계획 이런 거는 처분성 긍정. 국토이용계획 이거는 처분성 긍정이야.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은. 그러니까 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건 맞죠? 계획 못 바꿔준다니까. 근데 뭘 또 요구하죠? 우리 판례는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자, 그러면 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은 어떻게 판단하죠? 우리는 구체적인 신청권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신청에 대한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야 돼, 이런 말이. 구체적인 신청에 대한 만족적 결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 추상적 신청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얘한테 신청권이 있나요? 갑에게? 무슨 신청권이죠 지금? 갑은?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권이잖아. 자, 우리가 행정계획을 배울 때
일반적으로 계획 보장 청구권, 계획 변경 청구권은 뭐라고 표현하죠?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맞아 틀려?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 행정계획은 장기성, 종합성,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항상 국가는 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야. 이 계획에 따라서는 국민들은 유리한 사람도 있고 불리한 사람들도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분명히 불리한 사람들이 있고 그 불리한 사람들은 맨날 계획을 다시 바꿔줘, 변경해줘 이렇게 요구를 할 거야. 자기한테 불리하다면.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런 계획을 보장해달라, 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청구권을 이전해 주면 안 돼. 그러면 맨날 청구할 거 아니야.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청구권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청권이라고 바꿔도 돼. 따라서 일반적인 계획 변경 신청권이 허용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따라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거야. 그러면 무슨 판결? 각하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예외가 있다 이 말이야.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이 원래 계획 변경 신청권은 없기 때문에 계획 변경해달라고 해서 거부되면 소송 제기하면 무조건 각하예요. 원래는. 근데 요 사례에서는 어때요? 이미 이 사람은 적정 통보를 받았잖아. 이미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이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실리이익이 생겨 있는 사람이야. 따라서 요 사안의 경우 이걸 안 해주면 이 사람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죠. 허가를 못 받는단 말이야. 이미 적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리상 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각하 결정은 아니고 소송 요건은 통과된 거야. 처분성은 긍정, 각하는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요건 다 갖췄어요. 그러면 이제 본안 판단을 해야지. 위법한지. 이때 이 사람은 위법성을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거야. 왜 그랬더니 적정 통보 분명히 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 안 된다 그러냐 이 말이야. 그랬더니 법원은 뭐라 그래요? 이거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거지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해 주겠다고 견해 표명한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거라 이 말이야. 여기는 그래 폐기물 처리업 하겠다고 적정하다 그랬고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여기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거부한 게 아니라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못 해주겠다는 거잖아. 따라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은 없었다는 거지. 따라서 신뢰보호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2번 판례잖아요. 2번 판례. 그렇죠? 자, 이 사례를 가지고는 엄청 많은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첫째, 적정 통보의 법적 성질은 뭐지? 처분성 긍정이야, 부정이야? 적정 통보, 부적정 통보 이런 게 처분성 긍정. 시험에 다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우리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애가 아닌 것은 폐기물 처리업법상의 적정 통보, 부적정 통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처분성 긍정이다. 긍정. 굳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행정행위. 그 중에서도 최종적인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이전에 일정한 계획 단계에서 요건을 통과시켜 주는 거야. 사전 결정, 예비 결정. 예비 결정도 처분성 긍정. 행정행위의 일종. 처분성 긍정이라는 걸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국토 이용 계획이 아니라 그냥 폐기물 처리업이 나오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 안 해주면, 그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가 나왔는데 국토 이용 계획을 거부했다 그러면 폐기물하고 국토 계획하고 다른 거니까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 뭐 결론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4번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 받고 허가를 신청했더니 불허가. 이거는 폐기물 처리업하고만 관계된 거잖아요. 이거는 신뢰보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근데 2번 판례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지만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란 말이야. 따라서 이거는 별개고 국토 이용 계획 변경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은 없었다 이 말이야. 따라서 신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맞네. 3번 6페이지. 건축주 갑은 건축사 을에게 건축 설계와 신청 행위를 의뢰하였는데 을의 기책 사유가 있었던 거야. 을이 누구야? 건축사. 기책 사유가 있어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야. 이걸 위반해서 철거 명령을 받게 되었다. 각과 그로부터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을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갑에게도 기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갑은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나는 몰랐는데요. 하지만 너로부터 위임받은 건축사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죠? 너도 책임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보자는 거지.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기책 사유를 따지기 때문에 기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뢰 보호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 맞네. 됐죠? 다음 18번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옳지 않은 것은 지자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이반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벌써 답을 주고 있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부관을 붙였다네요. 자, 이때 이 부관은 법적 성질이 뭐지? 부관의 종류 중에 어떤 부관이지 이건? 이것도 시험에 물어볼 수 있잖아. 이 부관은 조건에 해당한다? 기한에 해당한다? 부담에 해당한다? 철회권의 유보에 해당한다? 뭐에 해당해? 기부 체납하도록 부관을 붙였잖아. 기부 체납 의무를 부과한 거야. 이게 뭐지? 부담이잖아, 부담. 따라서 지금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부담을 붙인 거야, 부담을. 근데 이 부담을 붙였는데 아무리 관련이 없는 걸 기부 체납하라 그랬대요. 그러면 무슨 원칙 위반이야?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죠. 따라서 이 부관은 위법한 부관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위법성의 정도는, 위법성의 정도란 말이 뭐야? 위법한데 아주 심해서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인지 아예 효력 자체가 없는지 아니면 취소해야만 효력이 없어지는 취소 사유인지 이 말이야. 무효야 취소야? 무효는 많지 않다 그랬죠. 일반 국민들은 이걸 알겠어요? 이게 위법한지 잘 모르죠. 명백하지 않아요. 따라서 무슨 사유? 취소 사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관에 대하여 독립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부담은 독립쟁송 가능하잖아. 부담만은 독립하여 쟁송이 가능하니까. 자, 요 역시 판례 하나를 가지고 부관에 관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AAA급 판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 주택사업계획 승인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해라. 이런 부관은 부담이다. 자, 하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 이상한 걸 붙였기 때문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원칙 위반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면 돼? 이 부담만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주택사업계획 승인만 남겨놓고 부담만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는 사업 승인만 받고 아파트 지으면 되는 거야. 부담은 없어지니까, 취소되니까 안 내도 되는 거지. 이렇게 권리구제가 되는 거다. 일단 옳다. 그 위법하다에다가 취소 사유까지도 알아야죠. 우리는 취소 사유까지도 된다. 무효는 아니라는 거. 2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 잘 설명했죠. 3번 행정규제기본법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 들어봤죠? 여기는 헌법 37조 2항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가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세기본법 18조 3항 절차법 4조 2항에 관한 언급이 있어서, 근데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 말은 없다는 거야. 행정규제기본법에 이런 게 없어요. 따라서 틀린 지문이야. 근데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되지. 우리가 규제기본법을 자세히 공부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없다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하고 있는 개별법은 없다 이러면 몰라. 또 그나마.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근데 1번 무조건 O, 2번 O, 4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도 적용이 있다. 계약 맺을 때 야, 너 전문직 공무원으로 들어와. 우리 세무 쪽에 변호사가 좀 필요한데 우리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너 3년간 계약하고 들어와. 그 대신 너 변호사로 이제 공무원으로 전문직 공무원으로 뽑아줄 테니까 너 앞산 밑에 땅 좀 있다며 그거 토지 기부 체납해. 관련성이 있나요? 계약 맺을 때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되잖아. 당연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1번, 2번, 4번이 너무 명백한 O야.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규제기본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거는 외우는 건 바보 같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19번. 관계법령은 민간연수원과 같은 시설을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때 교육시설인데 호텔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설이 소재한 관청으로부터 먼저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은 후에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관청에다가 다시 숙박업 허가를 얻도록 규정을 하고 있대요. 자, 법조문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다고? 용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숙박업 허가도 또 받아야 돼요. 다음 사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민간연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분명히 법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를 받으라 그랬잖아. 근데 임마는 용도 변경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장 숙박업 허가를 받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현재 영업을 하고 돈을 잘 벌고 있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법대로 안 한 거잖아. 위법한 거야 지금. 1번 갑이 숙박업 허가의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것이 과실이 없다면 이 형량상 숙박업 허가에 대한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자, 위법성을 알지 못했대요. 숙박업 이렇게 갑이 숙박업 허가 원래 용도 변경 허가 받고 숙박업 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바로 신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해주더란 말이야. 허가를 내줬어요. 나는 잔여 규칙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나중에 와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 주장하면 될 만하죠.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어. 1번 지문을 딱 읽고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것이 과실이 없다면 규칙 사유가 없다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숙박업 허가에 대한 취소가 제한될 수 있겠네. 맞자. 이렇게 풀면 돼. 위에 다 안 읽어도 돼요. 2번 갑에게 규칙 사유가 만약에 있다면 숙박업 허가에 대한 취소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규칙 사유가 있는 놈이니까 취소할 수 있겠죠. 3번 갑에 대한 허가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자, 이거는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는 법적 근거 필요설과 불요설이 있는데 우리 통설 판례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잖아.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취소 처리할 때는. 따라서 필요하지 않다. 맞네. 4번 유사한 연수원을 소유한 어른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지한테도 용도 변경 허가 없이 숙박업 허가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평등의 원칙 위법한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위법한 짓을 했는데 나한테도 위법하게 해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야. 평등의 원칙은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4번 어른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허가를 요구할 수
없지. 답은 쉽죠. 그래서 9급, 7급 시험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온다고 해서 쫄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야. 바로 지문을 읽어도 돼요. 지문을 가지고 쭉 읽다 보면 아 이거 신뢰보호를 묻고 있구나. 그렇죠? 4번을 딱 읽으면 평등의 원칙? 위법에 있어서 평등은 주장할 수 없는데 요구할 수 있다? 좀 이상하다. 답은 4번 X. 5번 갑에게 기책사유가 없음에도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갑은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손실보상은 우리가 적법할 때 수용이나 이런 거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런 신뢰보호 이익이 있었는데 적법하게 취소나 철회된다면 손실보상, 신뢰보호 이익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맞는 말이다. 기책사유가 없으니까 얘는 잘못이 전혀 없잖아요. 따라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취소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기책사유가 없으니까 신뢰보호 이익이 생겼잖아. 근데 법률 적합성의 원칙과 이게 충돌이 되는 거야. 이제 법대로 하자니 허가를 잘못 내준 거니까 취소를 해야 돼. 한편 얘는 신뢰보호 이익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형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량해서 이게 더 크다고 판단해서 취소가 적법해요. 그러면 적법한 취소에 따라 신뢰보호 이익은 어떡하라고? 보상해줘라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이론상으로는 이런 말이 나오면 기책사유 없으니까 그에 따른 신뢰보호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하시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자, 20분 시간이 50분 됐네. 자, 10번 쉬고 또 20번부터 하지.